어서 오세요. 러시아의 선택은 미국도 일본도 아니었다, 한국이었다.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일부 기서막과 전환. 전 세계가 등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단 한 나라, 한국만이 남아있었습니다. 2022년 3월 1일 모스크바의 늦겨울은 유난히 침묵이 길었습니다. 저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위치한 러시아 극동개발부에 23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인프라와 항만 개발을 주로 맡아왔고, 특히 한러 협력 프로젝트 실무 책임자로 일했던 경험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날 평생 쌓아왔던 제 커리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2월 24일 우크라이나 작전이 시작되었다는 뉴스가 터졌을 때 저희 부서 전체는 얼어붙었습니다. 전쟁이란 단어는 누구에게나 무겁고 차가운 파열음을 동반하는 법이죠. 몇 년간 공들여 유치해온 해외 투자자들이 단 하루 만에 등을 돌렸습니다. 오전 9시에 회의 중이던 외국계 파트너들이 오후 3시에는 철수 통보 이메일을 보내왔고, 그 안엔 한 문장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우리는 빠지겠습니다. 미국계, 독일계, 일본계, 프랑스계 기업들이 일제히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해안 도시 재생 프로젝트, 하산항 확장, 시베리아 횡단철도 확장 구간까지 수년간 설계한 계획들은 순식간에 정지되었습니다. 저희 부서는 그날 오후 회의실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의실 벽에 붙은 파란색 KOTRA 공동 로드맵 포스터를 떼는 직원의 손이 떨리고 있던 것이 지금도 생생히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는 말이 없더군요. 눈빛만이 모든 걸 말해주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동료들 사이에서는 이제 끝났다, 우리는 이젠 진짜 고립되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오갔습니다. 외교 채널이 차단되고 기술 이전 계약은 모두 파기됐고 금융 제재로 인해 급여 지급조차 지연될 거란 공지가 내려졌습니다. 제 마음속에도 허무함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조국을 위해 일해온 사람이라고 믿어왔지만 외부에서 보자면 그저 전쟁 국가의 관료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동료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젠 누구도 우리 곁에 없을 겁니다. 다 떠났어요. 모두 우리를 버렸죠. 그 말이 귓속에서 맴돌던 어느 날 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3월 둘째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저희 부서 메일함에 알 수 없는 제목의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보낸 이는 주블라디보스토크 대한민국 총영사관. 그 내용을 읽은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KOTRA 주관 극동지역 경제사절단이 3월 말 러시아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건설, 한화솔루션, LG화학, 두산중공업 등 15개 기업이 동행할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옆 동료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문서를 함께 읽더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장난인가요? 지금 이 시국에 한국이 온다고요? 모두가 철수하는데 왜? 그들도 미국과 함께 움직이는 나라 아니었나요? 모두가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국 기업이 러시아에 오겠다고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것이 한국이라니요. 그 순간 제 뇌리를 스친 것은 1999년의 기억이었습니다. 23년 전 제가 처음 극동개발부에 배속되었을 때였습니다. 당시 현대건설이 아무르강 교량 복구 사업을 도맡아 했고 한국의 엔지니어들과 몇 달을 함께 지내며 프로젝트를 완성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겨울 얼어붙은 강 위에서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도면이 어긋나도 자재 수급이 지연돼도 단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말 중에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나는 한 문장이 있습니다. 러시아는 기회가 아니라 함께해야 할 친구입니다. 그때는 그 말이 그저 외교용 미사여구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리고 지금처럼 고립된 이 순간 다시 그 문장이 떠오르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올까요? 제 입에서 무심코 나온 말에 동료는 말했습니다. 올 리가 없죠. 그들도 결국 정치적 결정을 따르겠죠. 오면 진짜 이상한 거죠. 하지만 그들은 정말로 왔습니다. 2022년 3월 29일 화요일 아침 블라디보스토크 공항에는 낯익은 태극기가 걸려 있었습니다. 5대의 버스가 공항 활주로로 들어오고 양복을 입은 한국인 대표단이 내렸습니다.
포스코의 로고가 박힌 서류 가방, 현대건설의 조끼를 입은 엔지니어, KOTRA 배지를 단 실무진들. 그 순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진짜였습니다. 꿈도 아니고 실수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공항 귀빈실을 나와 대표단 환영 준비를 하며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떠났습니다. 하지만 단 한 나라, 한국만은 남았습니다. 왜죠? 왜 그들은 떠나지 않았던 걸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곧 직접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제 인생 전체를 다시 돌아보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억의 보답이었습니다. 2부 승의심에서 희망으로.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날, 공기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봄이 채 오지 않은 시베리아 날씨처럼 기대와 의심이 섞인 얼어붙은 분위기였죠. 공항 귀빈실에서 공식 접견이 시작되기 전 저는 손에 땀이 차는 것을 느꼈습니다. 2022년이란 해는 러시아에게 외교적 동명기나 다름없는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이런 정면 돌파를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대표단의 수석이 입장했습니다. 낯익은 이름이었습니다. 김성훈 부단장, KOTRA 모스크바 지사장 출신. 저와는 예전 한러기술 포럼 때 인사를 나눠본 적이 있었죠. 그가 저를 보자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알렉세이 부국장님,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이 시국에 이 먼 곳까지 오신 분께 제가 그 말을 먼저 드렸어야죠. 어떻게 오신 겁니까? 제 질문은 단순한 인사 이상의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들의 의도가 진심인지 혹은 또 하나의 보여주기식 형식인지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짧은 순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정면을 바라보며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죠. 모두가 떠났지만 우리는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건 기회 때문이 아니라 기억 때문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듯 했습니다. 기억이라니요. 무엇을 기억하고 있다는 말일까요? 1998년 러시아 경제 위기 때 삼성과 현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던 진심,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차례라고 생각했습니다. 김 부단장은 그렇게 말하며 저에게 자료집 한 권을 건넸습니다. 2022 한러 경제복구 민관 공동안. 그 안에는 놀라운 계획들이 들어있었습니다. 극동항만 재건 사업 공동 추진, 한국 기업 대상 세금 유예 및 기술 이전 기반 조성, 포스코 마이너스 러시아 합작 LNG 저장 설비 추진안, 현대건설, 두산 인프라와 연계한 철도 확장 타당성 조사. 그건 단순한 우리도 살아야 하니 협력하자는 문서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는 러시아의 사정을 너무도 잘 이해하는 공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왜 지금 우리가 외부 기술이 필요한지, 어떤 지원 방식이 무리 없는지, 심지어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이 어떤 균형을 유지해왔는지까지 분석돼 있었습니다. 김 부단장은 조용히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며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지금 당신들 쉽지 않다는 것, 전 세계가 등을 돌렸다는 것. 그런데도 왜 한국이 오느냐고 물으신다면 우리는 러시아를 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일 뻔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아내는 제 얼굴을 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진심 같았어요? 그래. 그들은 계산하지 않았어. 대신 기억하고 있었어. 오래전 우리가 어려웠을 때 함께한 그날을. 그 말이 제 입에서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것이 있었습니다. 초코파이였습니다. 1999년 겨울, 제 딸이 입덧으로 아무것도 먹지 못했을 때 유일하게 입에 넣을 수 있었던 것이 초코파이였습니다. 한국에서 수입된 그 작은 간식 하나가 우리 가족에게는 생명의 끈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은 대학생이 된 손자 드미트리도 어릴 적부터 도시락, 새우깡, 초코파이를 먹고 자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는 그냥 멀리 있는 국가가 아니라 따뜻하고 믿을 수 있는 정서의 기억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성훈 부단장과 저는 별도로 차를 마시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런 결정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미국과의 동맹도 있고 제재도 있고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여기 온 건 러시아가 편하다는 뜻이 아니라 러시아가 잊지 않아야 할 기억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어떤 묵직한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이 받았던 작은 감사를 20년 뒤에도 잊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억이 지금 한 나라의 국가적 선택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날 밤 손자 드미트리가 집에 돌아와 제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학교에서 국제문화축제 발표 주제를 정했어요. 그래? 뭘 하기로 했니? 한국이요. 태극기 그려서 가져가고 친구들한테 초코파이 나눠줄 거예요. 순간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아이는 알았던 겁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였는지, 그리고 우리도 그들에게 어떤 의미였는지를요. 한국은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기회 때문에가 아니라 기억 때문에, 국익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에. 그들은 떠난 적 없었습니다. 단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3부. 전 흔들리는 감정과 뜨거운 제안. 그들이 남긴 건 계약서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블라디보스토크의 공기는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공항과 항만, 회의실과 공공기관, 어디에서나 한국이라는 이름이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하게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서구 세계에만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협의는 프랑스어로, 조달 계약은 독일어로, 기술 검토는 영어로 진행되었죠. 그런데 이제 그 문서들 위에 한글이 쓰여진 보고서와 도면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자로 쓰인 현대건설, 두산중공업, 포스코 로고가 들어간 파란 봉투가 한 줄기 햇살처럼 제 책상 위에 도착하곤 했습니다. 김성훈 부단장은 귀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 달 이상 머물며 현지 부지 실사, 극동개발청과의 협약 조율, 그리고 무엇보다 신뢰 회복이라는 이름의 긴 여정을 함께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스코 인터내셔널의 제안은 저희를 말 그대로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이 가져온 문건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단된 타이셰트 천연가스 액화 모듈 공장을 공동 복구하며 러시아의 에너지 자립과 지역 고용 안정에 기여하겠다. 조건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선지급 보증도 없었고 지분 우선권도 없었습니다. 그저 함께하자는 말뿐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북받쳤습니다. 미국의 엑손모빌이 떠났고 일본의 JOGMEC 철수했으며 유럽의 토탈에너지도 계약을 파기했던 그 자리에서 단지 한국만이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과 저녁 식사 도중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돈으로 설명되지 않는 일이야. 그들은 계약서를 놓고 거래하러 온 게 아니었어. 그냥 믿음으로 온 거야. 제 아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에 뭔가 먹먹한 감정이 비쳐 보였습니다. 며칠 후 공식적으로 러시아-한국 극동기술협력 공동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장소는 블라디보스토크 시청 대회의실이었고 저는 러시아 쪽 대표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김 부단장과 악수를 나누는 그 순간 저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우리가 가진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답했습니다. 그 희망이 사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감동은 뜻밖의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그 주 주말, 제 손자 드미트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국제문화축제가 열렸습니다. 저는 그날 학교 강당에 앉아 다양한 아이들의 발표를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중국 각국의 문화와 음식, 전통 의상을 소개하는 발표들이 이어졌죠. 그런데 순서표의 마지막 장에 적힌 문구를 본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팀 코리어, 드미트리 안드로포프, 초코파이로 전하는 우정. 무대에 선 제 손자는 손에 태극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흰 바탕에 푸른 바다와 붉은 태양이 어우러진 태극기, 그 곁엔 삼색 줄무늬가 있는 작은 박스바로 초코파이였습니다. 드미트리는 유창하진 않지만 또렷한 발음으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러시아 사람입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제 어머니가 저를 임신하셨을 때 아무것도 드시지 못했지만 한국의 초코파이만은 드실 수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저희 가족에게 희망이 되었어요.
이제 러시아가 어려워졌을 때 한국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잊지 않았고 저는 그런 한국을 잊지 않겠습니다. 순간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어른들은 숨을 죽였고 몇몇 학부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자리에는 한국 영사관 직원도 와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안드로포프 부국장님, 손잡은 대단하십니다. 초코파이로 시작된 한러 우정이 이렇게 감동이 되네요. 그날 밤 저는 드미트리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자랑스럽구나. 아빠도 할아버지도 감정으로만 살진 못했는데 넌 진심으로 누군가를 기억할 줄 아는구나. 그리고 저 자신에게도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관계는 단지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업과 기억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믿음이었습니다. 김성훈 부단장은 귀국하며 이렇게 남겼습니다. 다음엔 서울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극동이 아닌 한반도 전체와 함께하는 미래를 위해서요. 그는 떠났지만 그들이 남긴 건 계약서가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러시아 정부 최고 위층의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습니다. 대한민국. 위기의 순간에도 변하지 않은 나라. 이제 그 보고서가 가져올 변화의 시작을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곧 대통령의 입을 통해 세상에 선언될 것입니다. 사부. 결 진심의 결과 러시아의 선언. 우리는 이 나라를 기억해야 합니다. 함께해준 유일한 그리고 진심이었던 나라를요. 2024년 6월 18일. 그날은 평범한 러시아 관료였던 제 인생에서 가장 비범한 하루였습니다. 크렘린의 새빨간 지붕이 여름 햇살 아래 빛나던 오후, 저는 대통령 집무실 앞 대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보고서 한부가 들려 있었고 손바닥은 식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대한민국. 전쟁 속에서도 원칙을 지킨 유일한 국가. 이 보고서는 김성훈 부단장이 남긴 자료, 포스코의 행동, 드미트리의 문화재 발표, 그리고 지난 25년 동안 제가 직접 지켜본 한국과 러시아의 협력 사례들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 보고서를 푸틴 대통령께 직접 전달하게 될 줄은 상상도 하지 못했지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러갔습니다. 아니,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대통령은 오래 기다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안드로포프 부국장, 들어오시죠.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단단했고 표정은 담담했지만 진지했습니다. 그는 제게 앉으라고 손짓한 후 바로 물으셨습니다. 한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단도직입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의 거대한 전략을 논하기 전 그는 인간적인 진심부터 묻고 싶었던 것이겠죠. 저는 몇 초간 심호흡을 한 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대통령님, 한국은 원칙을 지키는 나라입니다. 강한 나라 앞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어려운 친구에게는 끝까지 등을 돌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무기 대신 방탄복을, 조건 없는 의료 물자를 보내는 그들의 방식은 조용하지만 가장 강력한 외교입니다. 대통령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흔들리던 그 순간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손을 내민 유일한 나라죠. 그리고 대통령은 역사적인 기자회견장으로 향하셨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몰려든 그 자리에서 푸틴 대통령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협력을 이어가지만 한국을 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신념을 지켰고 원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그 당당함을 인정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오랜 친구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숨소리조차 멎었습니다. BBC, NHK, CNN의 기자들이 일제히 키보드를 두드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건 외교적 수사 이상의 선언이었습니다. 그것은 진심에 대한 인정이었고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국가적 존경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가족과 저녁을 먹으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드미트리야, 오늘 역사적인 날이었단다. 왜요, 할아버지? 푸틴 대통령이 한국에게 고맙다고 했어. 전 세계 앞에서 말이야. 드미트리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그럼 이제 러시아도 한국처럼 바뀔 수 있을까요?
그 물음은 저를 오래도록 생각에 잠기게 했습니다. 강한 군사력, 빠른 산업 성장, 에너지 대국이라는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진심을 잃지 않는 외교. 그 답을 우리는 한국에게서 보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드미트리는 대학 졸업 논문 주제를 저에게 말해주었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소프트 파워의 외교. 대한민국 외교 정책의 진심이 만들어낸 신뢰의 동맹.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아, 네가 맞단다. 진심은 결국 말이 아니라 행동에서 나온단다. 이제 저는 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러시아 극동개발부에서의 25년, 그 안에서 한국은 단지 협력국이 아닌 진정한 친구였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외면했을 때 조용히 다시 문을 두드린 그들. 계산하지 않았고 외교적 수사로 덮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억의 결과는 지금 러시아 최고 지도자의 입을 통해 세상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합니다. 작은 초코파이 하나가 만든 인연, 그것은 이제 두 나라의 미래를 잇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강한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은 기억할 줄 아는 나라입니다.